저는 76세 김미숙입니다. 35년 동안 재래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정우를 키워냈어요. 정우는 저의 전부였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정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젖먹이였던 정우를 업고 시장 골목을 누비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게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 정우를 눕혀두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했던 그 시절.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달려가 젖병을 물리곤 했어요. 그런 날들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자라고 저는 그를 보며 삶의 의지를 키워갔습니다. 시장은 늘 분주했지만 제게는 그곳이 희망의 공간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반찬을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같은 익숙한 반찬들. 그것들을 사러 오는 손님들 덕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손님 중에는 오랜 단골도 많았고 제 사정을 잘 아는 분들도 많았어요. 미숙 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 웃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된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번 돈으로 정우를 교육시키며 그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버텼어요. 학비를 내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새벽 시장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손에 밴 고등어 냄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정우에게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비싼 참고서나 학원비를 내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정우가 원한다면 아낌없이 내주었죠. 정우는 항상 저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했어요. 학교에서는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정우를 보며 제 자신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우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라고 말하던 정우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아이고, 미숙 씨 고생 많았어. 아들이 정말 효자네. 정우는 제 자랑이고 제 삶의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의 냉랭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내 아들이니까 나중에 다시 잘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정우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올해 초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35년 동안 몸담았던 가게를 떠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버티다 결국 월세를 밀리게 되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정우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내복 차림에 얇은 패딩 하나를 걸치고 정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기에 저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뎠어요. 눈발까지 날리는 날씨였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잠시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며느리는 눈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근데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요즘 저희도 일이 많아서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그냥 잠시 몸 좀 녹이고 싶어서 왔다. 밖이 너무 춥구나.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그러나 그 따뜻함은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자리를 안내받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복 위에 걸친 패딩을 벗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뜨거운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 자국 남으면 청소하기 힘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며느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컵을 내려놓으며 투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속은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커피요. 근데 오래 계실 건 아니죠? 정우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녀의 말에 제 손은 컵을 잡는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정말 잠깐만 여기 있을게.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그 순간 며느리가 손을 휘젓다 컵을 쳤고 뜨거운 커피가 제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어머,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다급히 휴지를 가져오더니 제 옷 위를 쓱쓱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얼얼한 피부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옷 세탁소에 맡겨야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고는 제 패딩을 벗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얼른 세탁소에 다녀올게요. 기다리세요. 저는 내복 차림으로 남겨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몸을 떨었어요. 안에서 옷을 찾으려 했지만 건들지 마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정우가 돌아오길 바라며 앉아 있었지만 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며느리를 기다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앉아 있으니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커피가 쏟아져 얼룩진 옷도 없고 덮을 담요도 없이 방 한 구석에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세탁소에 다녀오겠다고 한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함께 들어오더군요. 둘의 얼굴은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너희 집에서 쉬고 싶어서 왔다.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나 정우는 제 말을 듣고도 화를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우야, 추운 날씨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급해서 너에게 미리 얘기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정우의 얼굴은 굳은 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하다고요. 정우 회사도 바쁘고 저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러시면 저희만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그들의 말투는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있게 해주렴. 엄마가 정말 잠깐 머물다 갈게. 다른 데 갈 곳이 없구나. 그러나 정우는 손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여기 엄마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이런 일은 미리 얘기하고 약속을 잡고 와야죠. 무작정 오면 저희가 어떡합니까?
저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 옷이라도 패딩이라도 돌려주렴. 나가라면 나가마. 하지만 이렇게 내복 차림으로는 못 나가겠다. 그 순간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옷이요? 그거 세탁소에 맡겨놨잖아요. 필요하시면 세탁소에 가서 찾으세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차림으로 세탁소를 어떻게 가니? 며느라, 잠깐만이라도 옷을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만 말고 나가세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세요. 저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들의 냉담한 말투와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제 등을 떠밀며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추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내복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다. 결국 저는 한파 속 거리를 나섰습니다. 영하 15도의 바람은 제 피부를 베어냈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따뜻한 집 안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대접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길 위를 홀로 걷는 내내 제 머릿속엔 그들이 했던 말들이 메아리 쳤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필요하면 세탁소에 가세요.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니 얼어붙은 몸으로라도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집 앞을 떠나 근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찬 바람이 내복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얼굴은 바람에 맞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탁소에 맡겨졌다는 패딩 한 벌이 저를 이 추위에서 구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가니 작은 세탁소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미 바깥 추위에 완전히 굳어버려 따뜻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몇 시간 전에 패딩 하나 맡겨진 게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맡겼다고 해서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맡겨진 옷 말씀이시죠?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목록을 살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은 옷을 맡긴 손님이 한 분도 없었는데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패딩 하나도 없다고요? 주인은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수첩과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접수된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쭉 가게에 있었는데 오늘 손님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나 세탁소 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 근처에는 다른 세탁소도 없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의 말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고 제 옷은 여기에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 순간 제가 쫓겨나며 느꼈던 수모와 추위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바깥의 한파가 다시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옷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혼잣말을 하며 길을 걷는데
이내 발걸음이 느려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써 며느리와 정우를 이해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잠깐 세탁소에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거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길 위에서 내복 차림으로 떨며 다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차가운 밤 제 옷과 함께 그들이 보여줬던 작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길 위에서 떨며 눈물조차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떠돌다 결국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애는 듯했고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하철역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역 내부는 비교적 바람을 막아줬지만 제 몸은 이미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옆을 지나치는 몇몇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기만 할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래된 내복은 추위를 막아주기는커녕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제 몸에 전달하는 듯했어요. 발을 비비고 손을 문지르며 어떻게든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몸은 점점 얼어붙고 머릿속도 멍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버티자. 이 추위도 곧 지나가겠지. 아침이 오면 다시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내 저를 삼키는 추위와 배고픔은 그런 위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동안 몸을 떨며 앉아있던 제 앞에 누군가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들어보니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 데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집이 없으세요? 어디 가실 데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이 흔들리는 제 머리와 떨리는 손을 본 그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이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금방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너무 지쳐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제 체온을 재며 말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심각합니다. 추위 속에서 이 상태로 더 오래 계셨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는 동안 제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이불이 덮여 있어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다가오더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요? 이 추운 날씨에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와 추위 속에서 길을 헤매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참. 자식들이 왜 그렇게 매몰찹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아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 관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한번 찾아가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건넨 정보는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저는 그분의 조언대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 관장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일단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비록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추위와 외로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새로운 집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은 한 소식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제 사연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저를 내복 차림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저를 알던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우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보던 이웃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우가 어릴 때 미숙 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우를 뒷바라지했던 제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었기에 그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미숙 씨가 시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는 걸 내가 얼마나 봤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이 갈라지면서 일했던 게 다 정우 때문이었잖아. 그런 어머니를 내쫓아? 이게 사람 자식이냐? 가장 화를 낸 건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가 있었던 자리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익었고 제가 손수 요리하며 아들 학비를 벌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때 고등어 한 마리 더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 다들 미숙 씨 힘든 거 알아서 그랬던 건데 그런 경우가 이런다고. 시장 입구에 모인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정우의 어릴 적 친구 부모들도 하나같이 정우가 너무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숙 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동네에서 다들 정우가 한 짓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그렇게 어머니를 쫓아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분은 정우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분으로 어린 정우가 학용품이 부족해 힘들어할 때 저를 도와준 적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동안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가 있나 싶어. 지금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대. 정우가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들 눈총 준다고 하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론 부끄럽고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받은 처지가 서럽기도 했지만 제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입소문은 정우의 회사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우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어머니를 내쫓았다면서? 회식 자리에서나 점심시간에 정우와 가까운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흘리듯 꺼내곤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우가 요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승진도 밀린다던데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그렇다더라고. 저는 더 이상 정우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했던 행동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받게 될 비난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그에 따른 대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게도 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돈은 저의 사정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소문들로 저에 대해 대강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뒤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안사돈은 딸을 불러 세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돈이 너희를 찾아가셨다는데. 너가 그런 식으로 내쫓았다고? 그렇게 추운 날 밤에?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야? 며느리는 처음엔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날 저희도 상황이 좀.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고 뭐고. 너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희 집에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힘드셨겠니. 너가 딸로서도 부끄럽다. 며느리의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게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을 핑계가 되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쫓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친정 부모마저 그녀를 질책하자 모든 논리가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 이야기는 며느리의 친척들 사이에서도 퍼지며 그녀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믿기 힘들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할까? 의심스럽네. 며느리는 친정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매일 꾸짖으며 딸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스스로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추위와 외로움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 정우와 며느리가 받는 비난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잘못은 반복될 테니까요. 정우의 회사에서 그를 승진 심사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은 복지관에서도 금세 들려왔어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팀을 맡길 수 없다는 회사 측의 결정 이유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항상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왔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입사 후에도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렸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은 어미로서 속상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소식을 전한 한 분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마음 아프실지 몰라도 그건 아드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뼈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정우의 몰락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회의 중에서도 동료들은 그를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저번에 너네 어머니 얘기 들었는데 진짜야? 누군가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팀원들이 몰려가 식사를 할 때 정우는 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혼자가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느꼈을 외로움은 깊어졌을 겁니다. 결국 정우는 점점 술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우 요즘 얼굴이 엉망이야. 맨날 술 냄새 풍기고 출근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의 이미지는 나날이 추락했어요. 정우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정도 못 챙기는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할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상사였던 분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가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 평가 속에서 정우는 결국 팀장 자리를 놓쳤고 그로 인해 입지가 더욱 좁아졌어요. 정우는 그동안 저를 외면하고 멀리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승진에서 밀리고 동료들에게 외면받으며 그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말았죠. 정우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술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가 겪는 고통이 결국 그가 저에게 준 고통과 비슷한 무게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저지른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이 오겠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저만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는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죠? 저도 처음엔 많이 어색했어요. 그분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둘 키워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다들 자기 식구가 우선이라며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예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젠 그 아들이 날 쫓아냈어요. 그 밤의 내복 차림으로. 제 말에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서글픈 팔자예요. 하지만 여기선 외롭지 않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힘이 돼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할머니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자주 마주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까지 등을 돌렸다며 서글프게 웃으셨고, 다른 할머니는 시집살이를 견디며 딸들을 키웠지만 딸들이 시어머니에게 더 잘한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사이에 작은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어느 날, 박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금 안정되신 것 같아서요. 복지관 구내 식당에서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반찬 가게를 운영했으니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체력도 떨어지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관장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처음엔 간단히 설거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잘하시면 더 다양한 일을 맡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와 간단한 조리 보조를 맡았지만 이내 제 솜씨를 알아본 직원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무생채 너무 맛있어요. 다들 요즘 식당 반찬이 더 좋아졌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제 요리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고시원비를 해결하고도 조금씩 남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간식거리나 옷을 사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아끼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방은 작고 낡았지만 제게는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불을 덮고 누울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미수가,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곳은 너가 노력해서 얻은 너네 집이야.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방의 소음조차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저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은 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로 온 할머니를 보고 제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다시금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박 관장님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자식들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가며 저는 점점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월급과 함께 찾아오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제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스쳤지만 저는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레 복지관 입구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깔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피곤에 절은 얼굴은 몇 달 만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어 안쓰러움보다는 낯설미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은 낯설었고 그의 말은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힘들어졌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몇 달 전 내복 차림으로 쫓겨났던 밤의 추위가 다시 제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눈물,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손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 가슴 속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 밤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던 내 마음을 너가 알기나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계속해서 물었어요. 너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 그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며 저는 목구멍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날의 내 고통이 사라지는 줄 아니? 너가 지금 이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우는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가 미안하다면
그날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해라. 내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순간 정우는 흐느끼던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벽이 남아 있었어요. 정우야, 돌아가라. 저는 짧게 말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않아. 이제 내가 내 삶을 살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복지관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복지관의 작은 방에서 긴 한숨을 쉬며 홀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정우가 찾아온 지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던 참이었어요. 관장님이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그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복지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얼굴은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창백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울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해. 짧게 말을 건네고 복지관 내부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오더군요. 제가 앉자 며느리는 마주 앉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매일 저를 혼내세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땐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어머님을 내쫓았던 그 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울먹이는 말을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하 15도였어. 짧은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엔 그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쫓겨났던 내가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가 그걸 상상이라도 해봤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느꼈던 고통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진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친정어머니가 꾸중하셔서 괴롭다고. 내겐 너가 괴로웠던 그 시간이 그날의 추위와 외로움만큼 무겁지 않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저희도 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변명은 그만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했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야. 그저 너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앞에 쏟아지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들의 눈물에 약해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거리에 홀로 서서 떨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은 제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저는 짧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은 너희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나는 더 이상 그 몫을 대신 짊어지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걸음을 옮겨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흘린 눈물과 고개 숙인 사과는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고통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추운 밤 거리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 얼어붙은 손발을 비비며 생존을 걱정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말은 아무런 울림 없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울먹이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다시 그들에게 마음을 내주는 순간 또다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그들의 삶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정우의 사과는 어쩌면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일지도 몰라요. 회사에서, 친정에서, 사회에서 받은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을 뿐, 그 속에 진정으로 저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에게 다시 종속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방문 이후에도 몇 차례 그녀와 정우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상인의 분들이 저를 찾아온 건 며느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시장의 이웃들이었기에 저는 그들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의 사정을 들은 뒤 제게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를 건넸어요. 미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 자식들과 화해하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어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정우도 아직 젊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그럽게 봐주고 다시 받아줘. 미숙 씨 마음도 편해질 거야.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를 위해 하는 걱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거리를 헤맸는지 아세요? 그 추위와 절망을 그들이 겪어봤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우리에게 말해. 우린 항상 미숙 씨 편이니까. 그들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은 저만이 아는 것이었고 그것은 쉽게 잊히거나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에 매달려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우의 승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운 감정과 차가운 무관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꿔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진 이유가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가 마주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그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정우와 며느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고 정우는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미숙 씨.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그러지 마. 승진도 밀리고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외면받는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며느리도 친정에서 꾸중을 매일 들었다면서 우울증까지 왔다니 안쓰럽네. 미숙 씨, 그 정도면 됐지 않았어? 이제라도 받아줘.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도 무너지는 거야.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제게 위로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정심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겪었던 추위와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고요? 그들이 불쌍하면 내가 그날 밤 내복 차림으로 쫓겨나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떨었던 나는 뭐였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밤의 추위와 외로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들이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걸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웃들이나 시장 상인회 분들이 화해를 권했지만 저는 같은 대답만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들과 화해할 생각 없어요.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닫는 건 그들의 몫이지. 제가 손 내밀어서 그걸 대신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에게 제 말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혈연으로만 보았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믿는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제가 되었고 자식들에게 흔들리며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과 설득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하 15도의 거리를 내복 차림으로 헤매던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릴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과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몰았던 그 순간의 잔인함은 그들의 사과나 눈물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정우와 며느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분명 그들에게 힘든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몫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눈물과 고통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삶은 여전히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만들어가는 안정과 평온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복지관 식당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직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으니까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도 있었고 젊은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일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편 정우가 가끔 복지관 앞에서 서성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제게 물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남일 뿐입니다. 복지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정우의 존재는 더 이상 흔들림의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데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가 컸어요. 그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 따뜻한 대화, 그리고 자그마한 방에서의 고요한 휴식이 제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친해진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예전 제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고 제게 익숙했던 풍경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자리한 것은 그리움이 아닌 담담함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힘겨웠지만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정우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정우와 며느리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내일도 복지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웃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미련도 없는 삶으로. 오늘도 복지관 식당에서 분주히 일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분의 손은 떨리고 눈동자에는 말 못할 서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식사를 드시러 온 줄 알았는데 그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잠시 쉴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미 무엇이 필요하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요. 자식 앞에서 더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담고 있는지 알기에 그냥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외로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아픔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마음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겨울 바람에 쓸리던 거리에 홀로 서 있던 나날은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움츠렸던 제 삶은 이제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다시 피어납니다. 삶은 여전히 힘겹고 길은 여전히 험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던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제 손끝을 감싸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이제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있어. 저는 66살 장인숙이라고 합니다. 제 딸 소진이는 저의 전부였어요. 25에 결혼해서 30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키운 외동딸이라 더 애착이 갔죠. 소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보냈다네요. 그때부터 딸의 건강만큼은 제가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소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이고 보약을 다려 먹였어요. 남들은 제가 딸을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고 했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소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키는 겨우 150cm였고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지만 공부만큼은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답니다. 선생님들도 소진이의 총명함을 칭찬하셨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소진이는 늘 모범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방황하거나 반항하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려 했답니다. 대학교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자기도 아팠던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도 소진이는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렸지만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4년을 꿋꿋이 버텼죠.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된 후에도 소진이는 45kg를 넘지 못했어요.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도 환자들은 소진이를 참 좋아했답니다. 작고 여린 체구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와 꼼꼼한 돌봄이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러다 33세 변도현을 만났죠.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온 변도현은 처음부터 소진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키 184cm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그는 병원에서 인기 있는 의사였다고 해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변도현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는 오직 소진이만 바라봤죠. 처음에는 저도 의사 선생님과 우리 딸이 서로 좋아한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하던 제게 의사와의 만남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변도현은 프로포즈를 할 때도 멋진 약속을 했어요. 장모님, 소진이를 공주처럼 모시며 살겠습니다. 평생 소진이 건강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결혼식 날 소진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정말 예뻤어요. 45kg의 몸무게가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신부였죠. 저는 그날 드디어 소진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결혼 초기에는 소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집은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죠. 변도현의 연봉이 높다 보니 웬만한 부잣집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답니다. 소진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간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니 출퇴근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변도현이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응급 환자가 있다며 병원에 자주 나갔죠. 소진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의사는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딸이 안쓰러웠지만 저도 의사라는 직업을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소진이에게 이상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이사를 도와달라는 거였죠. 소진아, 내 친구가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이 너무 비싸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가끔 있는 부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던 이사 돕기가 점점 늘어났어요. 변도현의 의대 동기들,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의 이사까지. 45kg밖에 안 되는 소진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소진아, 그렇게 무거운 걸 들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면 변도현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장모님,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해야 해요. 소진이가 너무 약하게 자랐잖아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래도 소진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어요. 이사를 도와주고 나면 집 청소는 기본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간호사 일도 힘든데 주말마다 이사일에 청소까지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소진이네 집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소진아, 냉장고가 왜 이래? 그제서야 소진이가 말해주더군요. 장보기도 전부 소진이 몫이었다는 거예요. 변도현은 자기 돈으로는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었대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제가 다 하는 게 편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 월급이 훨씬 많은데 왜 생활비를 전부 소진이가 부담하고 있는 걸까요? 주말에 변도현이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가면 소진이는 혼자 장을 보고 이사를 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녁이면 남편 골프 모임 회식에 쓸 안주거리까지 준비해야 했죠. 오늘은 선배님들이 오신대요. 제가 음식 좀 해놔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부엌에 섰어요. 45kg의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저는 몰래 도와주려고 했지만 소진이가 말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변도현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사와 청소는 기본이고 이제는 그의 병원 동료들 집 김장까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손이 참 야무져요. 김치도 잘 담그고.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내 자랑을 하면서 정작 소진이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죠. 집에서는 소진이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는데도 변도현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간호사가 감기 하나 못 이겨내나? 약이나 먹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의사인 남편이 그것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홀대하다니. 결혼 1년이 되어 가는데 소진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는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보면 바빠서요 라는 말뿐. 그래도 소진이는 남편을 감싸기 바빴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때는 아직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실수였어요. 어느 날 소진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요추 디스크가 의심됩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마세요. 정형외과 전문의가 찍어준 MRI 사진을 보며 한 말이었죠. 나이도 어린데 디스크라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생님? 의사는 제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평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시나요? 그 말에 소진이가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주말마다 이어지는 이사일과 청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오르락 내리락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마침 변도현을 마주쳤죠. 나 디스크래. 소진이가 울먹이며 말하는데 변도현의 반응이 절 아연실색해 했어요. 디스크. 설마 그것 갖고 일 못한다고 할 거야? 남편의 반응에 소진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변도현이 또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 이사 있어. 소진이가 좀 도와줘. 디스크 진단을 받은 날 저녁에 그런 말을 하는 사위를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답니다.
정말 우리 소진이를 사랑하는 걸까? 그 즈음부터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진이의 월급이 통장에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불린대요. 제 월급으로 투자한 데서. 소진이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믿었나 봐요. 하지만 변도연의 주식 투자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더라고요. 반면 변도연은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골프를 치고 다녔어요. 소진이 월급으로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서요. 월급날이면 소진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매달 300만 원씩. 간호사 월급의 대부분이었죠. 소진이는 남편이 돈을 잘 불릴 거라 믿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네요. 그런 소진이가 안쓰러워 물어봤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제가 야근 수당으로 해결해요, 엄마. 소진이는 야근도 더 하게 된 거였어요.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어가며 야근을 했다는 게 나중에야 알게 됐죠. 변도현은 자기 카드로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더라고요. 소진이 월급으로 주식한다더니 알고 보니 골프장 회원권을 산 거였어요. 한번 라운딩 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찮다던데. 거기에 골프 용품값까지 소진이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어요. 골프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대요. 인맥 관리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소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퇴근 후에도 장보기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녹초가 된 딸. 변도현은 또 무슨 투자를 한다며 돈을 요구했죠. 이번에는 가상화폐라나. 소진이는 적금까지 해약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건네준 2천만 원도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래요. 이번에는 꼭 성공한대요. 소진이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도연의 통장은 늘 두둑했죠. 외제차도 바꾸고 명품 시계도 사고. 다 우리 소진이 등골 빼먹은 돈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변도연의 허세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늘 돈 자랑을 했대요. 내가 수술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수술비는 병원 수입이었고 그의 월급은 거의 다 자기 멋대로 써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밤 소진이에게 돈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돈을 조금만 더 모아줘.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 테니까. 그런 말로 소진이를 현혹시켰죠. 소진이는 점심값도 아끼며 살았어요. 병원 구내식당 한 끼 5천 원짜리로 때우고 변도현은 매일 외부에서 비싼 점심을 먹었지만요. 제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은행에 갔다가 소진이 통장 내역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변도현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니 숨이 막혔어요. 2년 동안 무려 8천만 원. 소진이의 모든 수입과 저축을 탕진한 거였죠. 저는 딸의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마르는 몸과 어두워지는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45kg이던 몸무게가 어느새 41kg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간호사 유니폼이 헐렁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진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런 제 물음에 소진이는 피곤한 미소만 지었죠. 바빠서 그래요. 엄마, 곧 살찔 거예요. 하지만 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만 갔어요. 병원에서 만난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가 저를 걱정스레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님, 소진이 언니가 요즘 자주 실수를 해요. 환자 차트를 잘못 보고 약을 바꿔놓을 뻔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꼼꼼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난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의 절친한 동생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진이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도연 형부가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젊은 여자들이랑 어울린대요. 그것도 소진이 언니 월급으로 산 골프채를 들고서 골프장 여직원들한테 언니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미영이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소진이 언니가 야근할 때 도현 형부가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노는 걸 봤어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어요. 미영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비싼 양주를 마시며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변도현. 그것도 소진이가 밤 근무하는 날이었대요.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대요. 그때 소진이 언니한테는 학회 간다고 했다면서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직원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미영이의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소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는 아내의 등을 치면서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소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과연 말해야 하는 건지 밤새 고민했답니다. 다음 날 미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를 들고서. 도현 형부가 골프장 여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날짜가 찍혀 있는 사진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소진이는 남편이 당직이라 혼자 보냈다고 했는데 새벽까지 응급실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는데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미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소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이 더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미영이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왔어요. 변도현이 골프장 여성과 찍은 사진들,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모습, 심지어 소진이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여자의 사진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변도현의 배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소진이의 돈으로, 소진이의 희생으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죠.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우리 딸을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죠. 신혼집 거실과 주방, 그리고 현관까지 변도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었죠.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소진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난 후 낯선 여자가 소진이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죠. 그것도 소진이의 슬리퍼를 신고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드나드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그 여자는 소진이의 옷장을 뒤졌어요. 소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을 꺼내 들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어보다가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주일 동안 3명의 다른 여자들이 드나들었어요. 각자 다른 시간대에 마치 시간표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소진이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소진이의 옷을 입어보고 심지어 소진이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죠. 변도현은 그 여자들과 함께. 제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딸의 신혼집이 이런 곳이 되다니. 하루는 변도현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파티를 벌였어요. 소진이가 야간 근무인 걸 알고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고 변도현은 그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와이프가 이런 명품백을 사네. 소진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가방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며 치가 떨렸어요. 녹화 영상은 매일매일 충격의 연속이었죠. 변도현은 소진이 앞에서는 피곤하다며 잠든 척 했지만 소진이가 나가면 벌떡 일어나 여자들과 연락하고 외박한다고 거짓말하는 소진이 뒤에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도 했어요.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5명의 여자가 드나들었죠. 각각 다른 요일에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그들은 소진이의 신혼집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사용했어요.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죠. 변도현이 골프장 여직원과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소진이의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변도현이 그 여자들에게 한 말이었죠. 와이프는 별로 신경 쓰지 마. 돈 벌어다 주는 ATM일 뿐이야. 곧 이혼하고 너가 이 집으로 들어올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 들으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소진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어느 날은 변도현이 여자들과 함께 소진이의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은 시계를 팔아서 유흥비로 쓰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그 시계를 받고 소진이가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알고 보니 소진이 돈으로 산 거였고 결국 그마저도 팔아치운 거였죠. 한 달간의 감시 결과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어요. 변도현의 이중생활, 여자들과의 만남, 소진이 재산 탕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증거를 모으면서 제 분노도 커져만 갔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소진이에게 말해야 할지.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딸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소진이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 그 즈음이었어요.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죠. 과도한 육체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고생하실 수 있어요. 소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간호사인 소진이는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관절이 굳어갈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걸. 의사는 소진이의 상태가 꽤 진행됐다고 했어요.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제대로 못 잡을 정도였죠. 그동안 소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마시고.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변도현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 이사가 있는데. 소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은 병원에 있어서. 뭐? 또 아프다고?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변도현의 목소리가 화가 난 것처럼 들렸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류마티스. 류마티스가 뭐? 그깟 관절염 가지고 친구 이사 하나 도와주기도 싫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결국 소진이는 그날도 이사를 도와주러 갔죠. 저는 말렸지만 소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남편이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이번만 도와주고 쉴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도현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이번 주말에는 선배 이사야. 다음 주는 골프 모임 회식 준비해야 해. 소진이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죠. 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주사기도 못 잡는 간호사가 무거운 이사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회식 음식을 준비했어요. 병원에서는 소진이더러 휴직을 권했어요. 이대로는 간호사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관절이 더 망가지기 전에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진이는 쉴 수가 없었죠. 변도현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소진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이사짐을 나르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거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변도현은 한숨만 쉬더래요. 야, 이사 늦어지잖아. 빨리 일어나지 못해? 소진이를 향한 남편의 말에는 걱정이나 사랑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소진이를 두고 변도현은 이사장으로 돌아갔대요. 이삿짐 정리하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변도현. 소진이는 그날도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바빠서 그래요.
엄마, 이사하는 친구한테 먼저 가봐야죠. 그 말을 하는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소진이는 거절했죠. 내일 출근해야 해요. 남편 골프 회식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어요. 이렇게 착하기만 한 우리 딸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특히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서 소진이가 아플 때마다 변도현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우리 딸의 건강도 행복도 모두 망가뜨린 사위. 이대로 두면 소진이의 인생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3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모든 증거를 내밀며 상담을 시작했죠.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베테랑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한 달간 모은 CCTV 영상,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섰네요. 사기 혐의도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배우자의 재산을 이용한 사기행각, 명의도용에 업무상 횡령까지 교묘하게 피해자를 착취한 사례네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소진이가 당한 일들이 법적으로도 큰 범죄 행위였던 거죠. 소송을 준비하시죠. 반드시 이겨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특히 변도현이 병원에서 저지른 비리도 드러났답니다. 환자 수술비를 부풀려서 청구한 증거, 입원 환자들의 보험금을 가로챈 내역, 심지어 병원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발견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소진이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변도현의 목소리. 돈 없으면 니네 엄마한테 빌려오든가. 나는 지금 바빠. 그렇게 전화가 끊겼대요. 소진이는 울면서 제게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한동안 말을 잃은 소진이.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더니. 엄마, 나 바보였죠? 소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소진이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나 봐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딸.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소진이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도 들려주었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 너는 이제 쉬어도 돼. 소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결심을 한 거죠. 그날 이후 소진이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변도현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는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변도현은 소진이가 입원한 걸 며칠이 지나서야 알았대요. 그것도 병원 동료들 얘기를 듣고서 전화 한 통 없었던 남편. 오히려 소진이가 입원한 동안 더 화려한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고급 술집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고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그것도 전부 소진이 명의의 카드로.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소진이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죠. 우리 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소진이의 행복을 앗아간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사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날이었어요. 변도현이 근무하는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연락처를 모았죠. 미영이의 도움이 컸어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더라고요. 도현 선생님이 수술비를 부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영이가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환자들의 수술비를 더 받아서 그 차액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도 과다하게 했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병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변도현의 비리 증거와 함께 그가 저지른 악행도 모두 첨부했죠. 골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남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들도 충격에 빠졌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 의사랑 분노한 남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다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유명 기업 대표도 있었고 법조계 종사자도 있었답니다. 변도현의 신용카드 내역도 첨부했어요. 환자 수술비로 받은 돈으로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하고 여자들과 호화로운 여행을 다닌 기록,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났죠. 순식간에 사위의 이중 생활이 폭로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긴급 의사회의가 소집되었대요. 변도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팀도 꾸려졌죠. 외국인 환자들의 민원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과다 청구된 수술비에 대한 환불 요청, 병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죠. 그동안 변도현이 쌓아온 거짓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동료 의사들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도 그와 일하기를 거부했답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도현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병원 내에서 변도현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죠. 골프장 여성들의 남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변도현을 압박했죠. 법적 고발은 물론이고 그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어요. 변도현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조여올 줄은 몰랐나 봐요. 특히 병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완전히 혼이 나갔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의사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환자 차트를 조작한 증거도 나왔어요. 수술 후 상태를 과장해서 기록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처방한 흔적, 모든 게 돈과 연관되어 있었죠. 약품 관리 대장도 조작되어 있었어요. 비싼 항생제를 빼돌린 흔적이 발견됐죠.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해보면 곧 드러날 거예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이제는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변도현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우리 소진이를 괴롭힌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니까요. 소진이의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저는 사위 집안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모든 증거를 들고서 말이에요. 아들의 실체를 알아야 할 부모님이니까요. 안사돈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죄송하지만 좀 뵈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본 척 하시려다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이게 다 우리 아들이 한 짓이에요. 박가사돈도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두 분 다 아들의 행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특히 CCTV 영상을 보시고는 할 말을 잃으셨더라고요. 이런 못된 짓을 어떻게? 안사돈은 오열하셨어요.
평소 착하고 성실하다고만 알고 계셨는데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된 거죠. 박가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가 잘못 키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자식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래도 정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죠. 소진이 치료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박가사돈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지급하기로 하셨죠. 우리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한 놈이 안사돈은 계속 눈물만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변도현은 부모님께도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며 소진이 월급을 빼돌린 적도 있었대요. 그 돈으로 여자들과 놀러 다녔다는 걸 아시고는 두 분 다 망연자실하셨죠. 이놈이 도둑놈이 되었구나. 박가사돈은 그 자리에서 아들과 절연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못된 놈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모님도 속고 계셨던 거예요. 효자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의 믿음마저 저버린 거죠. 특히 박가사돈은 분노가 크셨어요.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셨다는데 그런 아버지의 명예마저 더럽힌 아들이 용서할 수 없으셨나 봐요. 우리 한의원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간 하시던 한의원을 문 닫기로 결심하셨대요.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아들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두 분의 결단이 대단하셨어요. 평생 일군 것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시려는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박가사돈이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소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며느리야, 이 못난 시아버지가 소진이 앞에서 큰 절을 올리셨어요. 일어나세요, 아버님. 소진이도 눈물바다가 되었죠. 박가사돈은 통장을 내미셨어요. 앞으로의 치료비는 여기서 쓰거라. 병원비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소진이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위자료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너 돈이다. 너가 번 돈을 그놈이 다 써버렸으니 이제라도 돌려받아라. 박가사돈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소진이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 시애비가 잘못 키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소진이도 저도 울었어요. 사위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도 더는 그를 둘 수 없다고, 평생 의사 생활도 어려울 거라고.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형사 고발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될 거예요. 이혼 후 소진이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병원 입원실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저와 함께 살게 된 거죠. 퇴원하자마자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를 찾아서요. 이 정도면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죠. 그동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무리한 노동에 시달렸던 우리 딸. 이제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어요. 휴직계를 내고 병원도 그만뒀죠. 간호사 일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한의원도 다니면서 침도 맞고 온열 치료도 받았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붓고 아팠던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어요. 변도현의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었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소진이 건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통장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소진이 명의로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 한 바퀴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매일 챙겨 먹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각종 영양소가 담긴 집밥으로 소진이의 건강을 되찾아주려 했죠. 41kg까지 빠졌던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43kg, 44kg, 45kg, 드디어 46kg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소진이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헬쑥했던 뺨이 조금 통통해지고 어두웠던 표정에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돌아왔죠. 매일 저녁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소진이는 점점 달라져 갔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하루하루 느껴졌답니다. 재활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문 치료사와 함께하는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하나씩 키워갔죠.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소진이의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소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47kg까지 몸무게가 늘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많이 호전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소진이의 마음이었죠.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고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죠. 집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서 소진이의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세상과 다시 만나면서 소진이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죠. 예전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면서 새 옷도 사고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그렇게 소진이는 새로워져 갔어요. 가끔 변도현 생각이 난다며 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엄마, 그때는 정말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소진이의 건강이 좋아지는 만큼 저의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사위는 여전히 발뺌하려고만 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기 바빴죠.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죠. 특히 병원에서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의 발뺌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환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하지만 환자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술비를 부풀린 증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내역, 약품을 빼돌린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기죄의 업무상 횡령까지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죠. 특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제발 그것만은. 처음으로 그가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고발했다고 해요. 환자들도 하나둘 고소장을 제출했죠. 발뺌하던 태도가 점점 수그러들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법대로 하면 된다.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도 썼어요. 소진이 통장에서 빼간 돈, 주식과 노름으로 날린 돈, 모든 걸 갚겠다고 했죠. 부모님이 주신 위자료 외에도 그가 직접 갚아야 할 돈이 많았거든요.
각서에는 분명히 명시했어요.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는지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적었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어요. 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의사로서의 명예도 잃고 평판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에요. 자신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뿐이죠. 법원에서도 그를 강하게 처벌하길 원했어요. 이런 의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됩니다. 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한 그의 죄질이 너무나 나빴던 거예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문제였죠. 국가의 위신까지 실추시켰다며 판사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검찰 조사도 시작되었죠. 그의 범죄 행각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모든 게 명백해졌어요. 병원에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대요. 환자 차트 조작 내역, 수술비 부풀리기 증거, 약품 횡령 기록까지 모든 게 빛을 보기 시작했죠. 변도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의 앞에는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거고 평생 의료계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될 테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소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 이제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가 모든 대가를 치를 때까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앗아간 자,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요.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어요. 특히 병원 업계에서는 하루 만에 알려졌죠.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의사, 병원비를 횡령한 의사, 다들 변도현을 손가락질했어요. 골프장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죠. 변도현의 골프 모임은 즉시 해체되었어요. 회원들은 그와 어울린 것조차 부끄럽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륜 상대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를 맞았죠. 그 여자들의 남편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전부 변도현 때문에. 사돈들은 아들을 절연했어요. 40년 넘게 운영하던 한의원도 문을 닫아버리셨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아들 하나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동네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현명하셨네요. 그런 사위는 빨리 잘라내는 게 맞아요. 특히 소진이의 동료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언니가 그런 남자랑 살았다니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요. 소진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죠. 변도현의 범죄 사실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배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어요. 특히 의사협회가 크게 분노했대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죠. 여러 병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런 의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죠. 검찰은 구속 수사를 결정했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변도현은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죠. 주변에서는 제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증거를 모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그것만 바랐죠.
이제 변도현은 자신의 죗값을 치를 거예요. 감옥에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없을 거예요. 우리 딸의 청춘을 망가뜨린 죄,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소진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모두가 소진이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소진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큰 대학병원 외래였어요.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소진이한테 딱 맞는 일이었죠. 몸무게도 50kg까지 늘었어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덕분이죠. 예전에 헬쑥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볼살도 조금 오르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손가락 관절도 부드러워져서 다시 주사기도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죠. 환자들은 소진이를 무척 따랐어요. 소진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주사도 하나도 안 아프게 놓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소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도 규칙적이었죠. 무리한 야근도 없고 주말 근무도 최소한으로 건강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소진이를 아껴주었죠. 소진 선생님 같은 간호사가 필요했어요. 수간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졌어요. 이제는 소진이 통장에 매달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자신만의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소진이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나 봐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요가 학원에 다니고 평일 저녁에는 영어 회화도 배우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바른 자세가 잡히니 류마티스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영어 회화도 재미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해외 봉사활동도 가보고 싶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소진이를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더라고요. 이제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악의 사위로 선정된 거죠. 물론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변도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환자 수술비를 횡령하고 아내의 재산을 탕진하고 여러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런 내용이었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죠? 환자를 이용해 돈을 벌다니. 다들 분노했죠. 그 방송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죠. 소진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죠. 피해자들의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소진이도 많이 성장했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소진이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도 주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방송 이후로 의료계의 자정 활동도 강화되었어요. 병원비 청구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죠. 소진이의 사연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지만 소진이는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그런 소진이의 결정을 저는 존중했죠. 대신 피해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에게 소진이는 작은 등불 같은 존재였죠. 소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저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의 눈빛이 더욱 빛났어요.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변도현의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이 된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진심을 잘 봐야 해요. 소진이는 그렇게 조언했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특히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내서 새 삶을 사는 모습이 멋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진이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잘 이겨내셨네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런 격려들이 소진이에게 큰 힘이 되었죠. 소진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건 참 우연한 계기였어요.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이었죠. 담당 의사 최민우 선생님. 처음부터 소진이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죠. 소진이의 통증을 이해하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레 대화가 많아졌죠.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이야기에 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따뜻한 위로가 소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나 봐요. 최 선생님도 이혼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전 부인의 외도로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물리치료가 끝나고도 가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은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2시간이나 이어졌대요. 서로의 관심사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잘 맞았나 봐요. 최 선생님은 정말 신중했어요. 소진이의 과거를 알고도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소진이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저도 최 선생님을 만나보았어요. 첫인상부터 좋았죠.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이 금방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제가 소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요. 그 말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정말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에 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소진이의 건강을 늘 걱정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소진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최 선생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고 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소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소진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해외 봉사활동 가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그런 진심 어린 응원에 소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저에게도 이야기해요. 엄마, 민우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다행히 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소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소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상처 없는 사랑을 하면서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딸을 위한 가장 큰 행복이에요.